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하는 리더의 이야기, 경제지민촉의 박지원입니다. 1993년 IBM이 스마트폰 사이먼을 공개했을 때 누구도 스마트폰이 우리 삶을 바꿀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마트폰은 휴대전화의 기능을 넘어서 초연결 시대를 만들어주고 있죠. 하루하루 성장하는 디지털 기술. 우리는 꼼짝없이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할 운명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세상은 변화해가고 우리는 또 어떻게 적응해야 할까요? 경제재민촉 오늘은 강효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 총괄 주관한 첫 번째 행사였거든요. 우리나라가 디지털 권리장전의 실행에 선도국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모든 시민들이 디지털 혜택을 다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질서와 규범을 만들자 하는 것이 이제 디지털 권리장전인데,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재단이 서울시 디지털전환의 컨트롤 타워라고 들었는데요. 서울디지털재단 어떤 곳인지 자세한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서울디지털재단은 2016년도에 설립이 돼서 현재 8년 차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출연기관 중에 이제 하나이고요. 디지털 전환 업무에 이제 컨트롤 타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죠. 크게 이제 세 가지 역할인데요. 하나는 그 서울시의 과학행정 지원.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들의 일에 있어서 AI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행정 지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 디지털 전환에 따른 디지털 그 격차가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스타트업들에 대한 해외 진출 지원. 해서 크게 세 가지 미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K컬처 이토록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디지털 기술의 확대와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디지털 전환은 어느 정도 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디지털 문화와 생태계를 지금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시나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모바일 강국, 뭐 이렇게 자타가 공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제가 한번 생각한 데는 우리 한글 그 자판에 있어서 이 모바일에 아주 최적화된 그런 언어이거든요. 두 번째는 또 우리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네이버 같은 그런 검색 포털 사이트가 있어서 많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또 확보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 뭐 K컬처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K 뭐 스마트 시티, K 스마트 라이프 같은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SNS,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SNS를 하는 이용률이 되게 높아요. 많죠. 네. 예. 그래서 이제 5G 그것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가 됐고, 또 인터넷 보급률, 또 모바일 핸드폰의 점유율 이런 것들 세계 1위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그런 생태계 조성이 있어서 기반이 되어 있고, 또 이용자가 또 이걸 잘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굴지의 또는 모바일 강국,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사회 디지털 혁신 리더십이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네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리더십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리더십은 그 조직 구성원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이 잘 따를 수 있는, 자발적으로 따를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이 리더십이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 리더십은 카리스마, 힘의 논리였다면,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이라는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온라인 공간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그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공간에서 이런 인터넷 환경이라든지 디지털 혁신 환경을 잘 이해하고 이를 리딩할 수 있는, 또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디지털 혁신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디지털 환경을 잘 이해를 하고 또 그것을 조직에 적용해서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 힘, 그것이 바로 저는 디지털 혁신 리더십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시대를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사장님께서는 책에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권리장전의 실행에 선도국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예. 일단 디지털 권리장전의 주 내용을 짚어주신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마 이제 권리장전하면 저는 1689년도에
그 영국의 명예혁명이 생각납니다. 알죠. 예, 그 명예혁명을 통해서 이제 권리장전이 이제 선언했는데 바로 이제 왕권을 제한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또 확장하는 것이죠. 마찬가지 이제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디지털 그 권리, 그러니까 많은 모든 시민들이 디지털 혜택을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질서와 규모를 만들자 하는 것이 이제 디지털 권리 장전인데 디지털 권리 장전의 원명은 디지털 공동 번영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미국 뉴욕 주립대에서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이 권리 장전을 처음 말씀하셨고 우리나라 정통부에서 작년도 9월 달에 이 권리 장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권리 장전은 결국에는 모든 그 시민들이 디지털 혜택을 다 같이 향유하자. 그래서 새로운 질서와 규모를 만들자 하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스마트폰이 고장이 나서 이제 수리를 맡겼었는데 그 하루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디지털에 익숙하지 못한 세대, 디지털 소외 계층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디지털 문명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들이 현재 펼쳐지고 있을까요? 네네. 디지털 전환에 따른 디지털 혁신에 따른 또 하나의 문제가 디지털 격차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혁신과 디지털 격차 해소는 이제 양면의 동전처럼 그렇죠. 같이 굴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고 또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그런 양쪽의 정책이 병행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현재 그 오세훈 시장님의 이제 시정 철학이 약자와 동행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약자를 위한 그런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 우리 서울 디지털 재단에서는 어디나 지원단, 어르신 디지털 나들이단이라는 그런 강사를 구성을 해서요. 그래서 연간 150명이 서울의 25개 구역에 156개 그 스마트 클리닉 센터에서 어르신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2만 명. 그러니까 이제 1대1로 매칭을 하거든요. 이제 강사하는 어르신과 그 피교육생. 근데 가르치는 강사의 평균 연령이 65세. 와, 65세요?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그다음에 그 수강하는 학습자들은 75세입니다. 그러니까 노노케어. 어르신이 어르신을 가르치는 또래 교육을 해서 상당히 효과가 좋고 현재 이게 2019년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6년 차인데 현재까지 강사를 770명 그리고 수강자는 6만 5천 명을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그 서울시의 정책이 서울시에 많이 전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습 능력도 훨씬 더 향상도 되고 네. 노인 일자리도 훨씬 더 많이 맞습니다. 창출될 것 같은데요. 일거양득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외에도 서울 디지털 재단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주요 사업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생성형 AI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2022년 연말쯤에서 챗GPT 열풍이 불어서 이것은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이용자 입장에 편리한 거잖아요. 자기가 묻고 대답하는 이제 그런 그 플랫폼인데 서울시에서도 이런 챗GPT의 여러 가지 오픈 소스를 활용해서 서울형 그 SLM 그러니까 소형 그 언어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를 연동해서 어떤 이제 서비스를 현재 그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뭐 업무 매뉴얼 또는 각종 뭐 법률 내용 또는 RFP를 만든다든지 인수인계 한다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검색하고 찾기에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데이터 한 대 모아서 학습을 시켜서 이게 물으면 바로 답을 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적인 측면에서 서비스를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저도 한번 이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빨리 완성이 돼서. 네. 서울 디지털 재단에서 올해 새롭게 시작한 게 있는데요. 제1회 스마트 라이프 위크를 개최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 현장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정말 아주 액티브하고 또 붐비는 그런 행사 현장이었습니다. 이제 제1회 그러니까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 디지털 재단이 총괄 주관한 첫 번째 행사였거든요.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이제 첫 번째 행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셔서 정말 성공적으로 됐거든요. 네, 그래서 스마트 라이프 위크는 지난 이제 오세훈 시장님께서 올 1월달에 CES를 가셨거든요. 라스베가스에 현장을 보시고 이제 우리 서울이 뭐 해외에서 나가서 수상도 하고 또 전지도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우리의 그만큼 우리의 서울시의 잠재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스스로 해보자는 이제 그런 뜻으로 출발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거기에서는 이제 보통 그 ICT 박람회 하면은 그 보고와 전시하는 그런 뜻이라면 저희는 체험도 하고 또 포럼에서의 그 약자와 동행이라는 그 휴머니즘이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측면에서 스마트 라이프 위크 첫 번째 행사가 큰 의미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행사였는데 또 그게 성공적으로 네. 마무리가 돼서 굉장히 뜻깊었을 것 같습니다. 예. 스마트 라이프 위키를 통해서 가장 그러면은 얻었던 큰 성과 뭐라고 꼽으시나요? 우선 이제 수치로 좀 표현할 수 있다면 72개국 그리고 108개 도시 134명의 연사 그리고 3만여 명이 그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첫째 날 왔다가 너무 좋아서 두 번째 다음 오신 분도 날도요? 있고 와. 또 처음에 혼자 오셨다가 또 아이를 다시 데리고 온 분도 있고 또 외국에서 온 많은 분들에게 제가 또 질문을 해봤어요. 네. 혹시 당신도 여러 나라를 가봤을 텐데 이번 행사의 특징은 또 뭐냐고 여쭤봤더니 그분 얘기가 역시 그 휴머니즘 상당히 사람에 대한 그 포커싱이 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독특하다. 예, 그런 말을 했고요. 어쨌든 그 3만여 명이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예, 이번에 공간적으로 사실은 더 넓게 하고 있지만 그 코엑스라는 공간이 제한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축구장 하나 크기만큼 했는데 그래도 사람이 붐비고 그 내용적으로 컨텐츠가 좀 있었습니다. 그 이제 왜냐하면 그 1층에 그 비트홀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체험존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그 13개 존에서 관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탑승하고 만져보고 착용하고 하는 그런 이제 체험존에서 사람들이 이제 다른 또 영감을 얻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3층의 기업 전시관에서는 약자와 동행 또는 모빌리티, 자율주행 여러 존에서 새로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여가지고 그 미래의 기술이 우리의 미래 생활의 삶을 바꾸는 그런 현장도 이렇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안에서 체험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미래 도시를 체험할 수 있는 이 쇼룸 프로그램이 그렇게 인기가 많았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아마 이제 UAM 그 도심 항공교통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나르는 택시, 수직 이륙 착륙하는 그러니까 어느 포트에서 그 UAM을 탑승하고 다음 목적지에 가는 하나의 이제 택시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미래에는 아마 그런 것도 일상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SKT에서 그 실제 모형 크기 똑같은 크게 이제 비행기를 갖다 UAM을 놓고 거기에 이제 시민들이 탑승도 하고 시뮬레이 통해서 마치 이제 비행하는 그런 장면을 보는 것이 이제 가장 또 인기도 있었고 또 서울 디지털 대학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돌봄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에는 한 6가지의 그 디지털 헬스케어 각종 장비가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탑승해서 자기 건강도 체크하고 예를 들어 호흡기 또는 뭐 충치 그런 체크도 하고 또 바둑도 이렇게 AI 바둑 있잖아요. 프로그램에서 바둑도 두시고 하는 그런 이제 좋은 거였고요. 또 하나 좀 그 관심이 있었던 그 기술 중 하나가 그 모핑 휠이라고 있습니다. 모핑 휠이요? 이제 이렇게 바퀴가 있잖아요. 네. 바퀴는 원형으로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모핑 휠은 휘어져 변형이 됩니다. 그 예를 들어 계단 이게 니은자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계단에 따라서 바퀴가 휘어지면서 변형되면서 오르고 내려가는 그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출품했는데 이런 이제 모핑 휠 같은 것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모핑 휠 너무 신기한데요.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또 협력들도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해외 도시랑 국내 기업들 간 매치하는 PYC 프로그램도 열었는데 네네. 그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요? 이제 PYC는 이제 Presentation for Your City, 당신 도시를 위한 설명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제 처음으로 시도한 그 야심적인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전시하면 그날 그냥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해당 도시한테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그 문제를 우리가 이제 접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충 이제 뭐 교통 또 환경, 안전 그런 문제거든요. 그럼 이걸 풀 수 있는 솔루션 기업을 갖다 매칭을 해서 한 이틀 동안 그 시장님이 해당 도시의 시장님 오시고 해당 기업이 만나서 설명회를 하고 또 이제 이걸 통해서 나중에는 어떤 그 솔루션이 그 도시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기업에 대한 진출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 좋은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좀 더 크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70개가 넘는 국가들이 다음 해에는 더 많이 참여하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첫 번째 행사인 만큼 굉장히 뿌듯하셨다라는 게 저도 느껴지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좀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네, 이제 시민들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험한다는 것, 그리고 미래의 기술인데 또 약자와 동행, 그 약자를 항상 이렇게 주목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관심이 많았고, 사실은 이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축구장 크기 하나만큼이니까 사실은 공간이 좀 적었어요. 저희들 이제 주관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여튼 그 아주 알차게 내용이 컴팩트하면서도 내용이 있었다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2번 온 분도 있고 또 단체로 와서 구경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 성과는 매우 좋았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간이 작아도 그 안에서 또 할 게 많으면은 네.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내년에도 개최하면 네. 꼭 가야지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내년에는 더 발전시키실 예정이신가요? 네, 그래서 이번 그 스마트 라이브 위크의 그 슬로건은 휴먼 테크, 어,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기술. 그래서 이것이 to connect to the a better life, 더 나은 삶으로 연결하자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서울시정처럼 약자와 동행, 그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적, 질적으로 이제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2배, 예. 그리고 그 다음 년도는 3배, 어떤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그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스마트 시티 서울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 같은데 혹시 더 추가적인 조건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스마트 시티는 디지털 플랫폼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플랫폼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이제 통신, 그다음 이동, 또 교통, 또 교육, 또는 건강, 안전, 데이터 이런 부분에서 서울시가 제반 요소를 잘 갖춰져 있고 지난 22년도에 스마트 시티 최대 행사가 바로 바르셀로나 그 SCWC 어워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서울이 도시 전략 부분에서 최우수 도시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이런 서울시는 앞으로도 보다 더 이제 질 높은 그런 이제 스마트 시티의 시민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강화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우선 안전적인 부분에 스마트 폴이라는 장비가 서울 전역에 한 80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가로등, 또 안전등, 스마트 횡단보도 체크하는 거, 와이파이, IoT. 그리고 하나의 디지털 집적기가 다 이렇게 모아져 있는 이제 그런 안전한 장치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서울런이라고 해서 그 교육 환경이 좀 어려운 분들한테 그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또 공공 와이파이가 서울 전역에 한 5만 대 이상이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린 데이터 광장을 해서 시민들이 쉽게 서울시에 관련된 데이터를 볼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나 또 AI 또 서비스 이런 부분에서 앱으로 할 수 있는 그분에 편리하게 하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스마트 시티로서 나가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은 조건들이 앞으로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디지털 기술과 통신 기술의 수준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서울 디지털재단이 중동에 우리나라 기술을 조금 더 많이 전파하고 교류를 하고 있다고요. 네네. 이제 중동하면 이제 모래바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최근에 그 아랍에미레이트 또 사우디아라비아라는 2번씩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래 느낀 것은 중동에 AI 바람이 불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첫 번째 22년도에 글로벌 AI 서밋 다녀왔고요. 또 올 2월 달에는 글로벌 스마트 시티 포럼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AI와 관련된 각종 서밋 행사를 한다든지 포럼을 연다든지 관심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네옴시티 미래도시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도 야심차게 AI로 가득 찬 미래도시를 만들겠다. 정말로 이제 석유 경제로는 안 되고 그런 AI로 해서 새로운 경제를 도모하겠다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느꼈고요. 또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2017년도에 세계 최초로 AI 특임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전문 대학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도 다녀봤는데 그 대학에는 하여튼 모든 지원을 다 해주는 거예요. 뭐 장학금, 체재비, 뭐 보험 끝난 다음에 뭐 일자리까지. 근데 그 중에 80%가 해외 36개에서 온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깜짝 놀랐고 그 재단에 현직 장관 5명이 고문으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얼마큼 거기에 이제 AI 관련돼서 집중하고 있냐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스마트랩 미국 행사에서도 그런 교류를 하다 보니까 사우디에서는 아람코라는 그 소속된 사람이 와서 이제 발표도 하고 또 아랍에미리트의 그 샤르자라는 토국이 있습니다. 거기 디지털 부가 직접 부스에 이제 참여한 서로 상호 교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금번 이제 10월 말에는 또 카타르 그 혁신 리더십 센터에서 그렇죠. 또 리더십 관련돼서 이렇게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호 교류하는 가운데서 공감을 하고 함께 어떤 미래를 도모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사장님, 2021년에 취임을 하시고 이제 임기 한 4년 차에 들어섰는데요. 지금까지 재단을 운영해 오시면서의 소회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실지 궁금해요. 네, 처음 이제 3년 전하고 지금은 좀 많이 저는 이제 달라졌다 제 스스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실 이제 서울 디지털 재단이 이제 설립된 지 한 8년 차지만은 그동안 좀 답보 상태였다가 그야말로 혁신을 제가 이제 많이 도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이제 대외적인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또 받고 있고 저희들이 한 역할을 아주 입지를 상당히 굳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행정 지원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어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뭐 AI 알고리즘이라든지 또 데이터 분석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또 새롭게 또 AI 에이전트라는 이제 그런 사이트로 이제 만들고 있는 중인데 공무원들이 AI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컨설팅 해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고요. 또 이제 디지털 돌봄 서비스라고 해서 서울시 사각지대 그 어르신들이 애로사항을 느끼는 곳에서 디지털 그 기계에 대한 그 교육을 하는 그런 현장에서 그런 것도 새로 추가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디지털 혁신을 멈추지 않고 또 결국에는 이제 디지털 혁신과 촉진을 통해서 서울 시민이 행복하고 이런 그 공유된 내용 이제 글로벌 리더십을 통해서 같이 공유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갇혀서 이제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들이 필요한지 궁금하거든요.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돌이켜보면 2년 전에 그 메타버스가 상당히 그 유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비대면석이 끝나니까 또 이제 메타버스가 조금 이제 소강 상태가 됐죠. 그러다가 이제 바로 이제 챗GPT 열병을 불면서 생성형 AI가 우리 생활에 밀집에 다가왔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우리 일의 방식 또 삶의 방식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그런 기술적인 트렌드를 따라가서 본인들이 그것을 어떤 누리고 또 향유하고 공감하면서 자기 삶의 풍부한 그 질이 높아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궁금하면 유튜브에서 다 답을 얻을 수가 있고 네. 또 챗GPT를 통해서도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그래서 그런 디지털 기기 익숙하게 활용하는 능력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개인의 역량을 또 강화하고 그래도 조직의 강량도 커져서 모든 목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죠. 그런데 디지털 시대에는 10년이 아니라 1년, 2년 만에 세상이 확 바뀌고 있는데요. 디지털이 바꿀 미래, 더 달라질 내일이 기대가 됩니다. 아무쪼록 서울 디지털 재단이 많은 프로그램과 정책을 통해서 미래 디지털 세상의 중심이 되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사장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